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걸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병이라도 제대로 못 씻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은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어미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훈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저녁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단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담아 두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평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 안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정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정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기,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묘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대학이라도 다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학원이며 과외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별로 소득이 없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포기를 할 정도였어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미용에는 관심이 많아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죠. 20살이 되어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 숍을 오픈했는데 손이 야무지고 꼼꼼하다며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했어요.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잘 산다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고졸이지만 사업 수완도 좋고 한 달 수입도 꽤 많은 편이죠. 그에 반면에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성실하게 다니고 비행이라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와 남편은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산남 중 가장 순했던 남편이 드센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고졸이라도 야물딱지게 일하고 밥벌이 하는 걸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의 형들 아내인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 2명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마치 남편을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저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머, 막내 동서, 대학도 안 나오고 숍 차린 거야? 아니 그러면 고졸이라고 말해도 손님들이 오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학벌도 다 보기도 하던데. 피부 관리숍은 관리만 잘하면 되죠, 형님들.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깔끔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가 가서 뭐해? 돈 열심히 벌어야 콕딱지만한 곳에서 벗어나지.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말이야. 성인 되고 지금까지 쭉 관리숍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할 때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관리받으러 가? 형수님들, 아니에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도 다 수진이가 마련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몸만 들어가는 건데요, 뭐. 어머, 아, 그래요? 뭐, 친정이 잘 사나 봐? 뭐 그냥 평범하죠. 저희 숍이 좀 잘 돼서 시간 말씀해 주시면 맞춰볼게요, 형님들. 결혼을 앞두고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님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려운 거 아니냐면서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신혼집도 모두 제가 해가는 걸 말하니 두 형님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후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형님들은 저의 고졸의 핑계를 삼아 이런저런 속 긁는 얘기들을 했죠.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 동서, 요즘 임신 준비한다며? 아직 신혼인데 좀 더 즐기지 그랬어. 아, 저희 나이도 있고 이제는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래도 임신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엽산이나 이런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동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양제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왜요? 아니, 동서는 고졸이고 공부에도 영 흥미 없었다며.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아이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더라고. 그렇지? 맞아요, 형님.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아니, 우리 막내 서방님은 머리도 똑똑해서 걱정 없는데 아이는 엄마 머리 닮는다고 하니 아유, 걱정이 많겠어. 아,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는데요? 아니, 왜 걱정을 안 해? 동서는 아직 아예 안 나와봐서 모르는구나. 요즘은 공부 못한 애들이 오히려 왕따 당한다니까. 아휴, 내가 다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또 빨라서 그런 거 금방 하는데 동서 아이 낳고서는 부지런히 공부시켜야겠어. 에이, 형님들. 아이가 절 닮으면 야물딱 쪄서 더 잘 살죠. 남편도 오히려 저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두 형님들은 모두 명문대학까지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살림만 했죠. 저도 주부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니 형님들은 남편들 돈으로 아이를 태어났을 적부터 도우미를 쓰고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있다가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형님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올 때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저를 항상 달래주었습니다. 형수님들 하는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당신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부럽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 일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상하네. 그러게, 나도 형수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 당황스럽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음에 그런 소리 또 하면 내가 바로 화낼게. 아휴,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오히려 형님들 눈치에 못 살겠다니까? 형들이 그냥 지나가서 그래. 요즘도 집안일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청소업체 불러서 집안 청소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지 매번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돈도 다 써버리니까 형들도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주버님들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다 화나는데. 첫째, 둘째 형님은 서로 죽이 정말 잘 맞았어요. 집도 가까워서 거의 매일 만나는 듯 했어요. 가끔 두 아주버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남편과 술 한 잔씩 마시며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과간이었죠. 학벌로 항상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면 집안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삶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시모가 가정 경제를 책임졌는데 남편 말로는 시모 성격이 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시모는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명절 때도 각자 보내자고 먼저 연락이 오실 정도였고 저희보다 더 바쁘신 분이셨죠. 1년에 특별한 날을 빼고는 시모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모든 식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네? 갑자기요? 아니 어떤 분이신데요? 연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그 사람 집으로 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명절이라고 찾아올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엄마,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도 알아야죠. 안 그래도 조만간 자리 마련할 거야.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야 말하게 되었네. 엄마, 나는 엄마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지금까지 엄마 혼자 외롭게 지냈잖아. 우리도 다 독립하고 난 좋아. 저도 좋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누군가 옆에 계시다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의견 존중해줘서 고맙다. 근데 어머님,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 왜 그러냐, 큰애야? 아니, 저는 혹시나 그분이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은 재산 노리고 황혼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결혼하시는 거, 그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저도 어머님 좋은 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만간 자리 마련하신다고 하니 그때 한번 봬요.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형님들은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며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 형수님들이
왜 결혼 반대하는지 알아? 왜? 그냥 그거 아니야? 어머님 재산 노리고 오는 남자일까봐. 아니, 엄마 결혼하면 유산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야. 어?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나도 황당했다니까. 형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엄마가 결혼 발표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형도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반대해야 하나 싶다면서 연락이 온 거야. 참나, 난 형은 다를 줄 알았는데 형수나 형이나 마찬가지였어. 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 그래서 어머님 결혼한다는 걸 반대했던 거고? 난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오히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누가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지. 참, 생각이 다르긴 하네. 형님들이 반대를 한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의 태도는 예비 시부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부는 법대 교수였어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함께하는 결혼이다 보니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도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말 놓으세요. 저희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네, 저희 반대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를 종종 마련하면서 친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나요? 아유, 네. 너무 좋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딱 좋으신 분인 거 알겠네요.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좋으신 분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고마워요. 이쪽은 막내 며느리라고 했죠? 저희 대학 근처에서 숍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피부관리숍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이 많겠어요. 조만간 가족들 따로 한 번씩 보고 싶은데 시간은 괜찮겠어요? 관리숍 운영하면 밤낮 없이 일을 하시기도 하니까요. 네, 시간 맞춰서 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마치 반대를 한 적 없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예비 시부께서는 웃으면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으시다며 각 가정마다 시간을 잡아서 만나보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뒤 시모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막내야, 우리 시간 될 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겠니? 일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 힘들면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아니요, 어머님. 시간 괜찮아요. 저녁에 식당 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 같이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어머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음식은 아무거나 괜찮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니? 아니요. 저도 잘 보여야죠. 어머님 곁에 계실 분이신데 저희가 잘 대접을 해야죠.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속날
시모에게 예비 시부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챙겼죠.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서 감동을 했다며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식사 자리가 정말 감동이었어.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저도 정말 감사해요. 나도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한 번을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어. 오로지 아내랑 아이가 원하는 건 돈이었거든. 아이가 크고 나니까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이도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아. 가족이라는 게 뭘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으니 정말 감동이네. 막내야, 고맙다. 메뉴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에게 너무 감동했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친딸은 아니지만 딸이 되어 드릴게요.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른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사실 홀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 있고 엄마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라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두 분이 너무 감동했다고 하셨어. 난 당신을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 그런 어머님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 있어.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셔서 정말 좋다. 엄마가 사실 말은 안 해도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처음이거든. 아마 걱정도 많으셨을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 엄마가 면이 사셨대. 너무 고맙다고 전해 달라셨어.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결혼식은 되도록 크게 올려야 하는 거라며 성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마지막인데 결혼식 제대로 올리셔야죠. 거기다가 나중에 결혼 소식 아시는 지인분들은 또 이런 거 서운해하셔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초대하실 분 많으시겠지만 아버님은 대학 교수신데 더 많으시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입방아에 오르고 그냥 한번 딱 결혼식 하는 게 나아요. 아유, 그러냐? 나도 너무 오래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지인들도 있으니 같이 초대를 해서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하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지인들 불러서 하는 것도 파티 분위기도 나고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늙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주책이라고 할까 걱정이긴 한데 이것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결혼식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아버님. 고민을 하던 끝에 주변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다 준비를 하겠다며 그냥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망의 재혼식 날 시부모님께서는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지인들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형님들 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다른 방으로 가야 한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서는 거기 아니고 이쪽이야. 저기 가서 밥 먹으면 돼. 네? 왜요? 다들 저기서 밥 먹는데 저는 왜 저기 가서 밥 먹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쪽은 고졸방이고 이쪽은 대졸방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나눴으니까 가서 밥 먹어. 네? 아니, 고졸, 대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저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 동서.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고졸은 저쪽에 가서 밥 먹는 거라니까? 아니, 형님. 이상한 걸로 나누지 마세요. 이상한 걸로 나누다니. 지금 결혼식이 급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눠? 보면 모르겠어? 아버님이 초대하신 분들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 고학력자분들인데 저기 껴서 밥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이해나 하겠어? 동서, 막내 동서 뼈 부러지겠다. 그렇게 팩트 폭력하면 어떡해? 암튼 막내 동서는 저기 가서 밥 먹어. 알았지? 처음 형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두 형님들이 제 양쪽 팔을 끌면서 고졸방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화를 내려던 찰나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빠, 이제 오셨어요? 저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까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아직 밥 안 먹은 거야? 엄마 결혼식 준비한다고 고생이구나. 너희들도 아직이니? 네? 네. 근데 동서, 왜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아이고, 놀랐구나. 막내가 우리를 엄마 아빠로 생각하겠다고 하더구나. 아직 밥 안 먹었니? 근데 막내는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요. 형님들이 저기는 고졸방이라고 저쪽 가서 밥 먹으라고 하길래요. 대졸방에 가면 고졸인 제가 이해를 못할 거라나 그러더라고요. 뭐? 큰애야,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농담? 너 예전부터 학벌로 이상한 얘기 하더니만 여기서까지 그러고 있는 거냐? 일단 결혼식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시모와 시부의 표정은 싹 굳어버렸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자며 말씀하셨죠. 시모는 두 아주버님에게 형님들 모두 집으로 보내라고 화를 내셨고 피로연 내내 형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 시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서는 두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고졸이라더니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였어? 뭐? 돌대가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학벌로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고졸? 대졸이신 그쪽들은 나만큼 할 수나 있고? 아니 그렇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집에만 있으시대? 뭐야? 너 지금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는 거니? 하, 전업주부? 당신들은 그냥 백수지, 주부가 아니고. 주부는 집안일을 해야 주부인 거고, 아주버님들이 버는 돈 족족 빨아먹는 기생충 아니야? 그런 기생충들한테 그따위 소식을 듣는데 화가 안 나겠니? 이게 정말 본색이 나오네. 그래, 본색 나온 김에 물어보자. 어떻게 아버님 구워 삶은 거야? 혹시 싱글싱글 웃으면서 꼬셨니? 정말 보는 앤 뭐만 보인다더니 사람을 대할 때 그딴 식으로 대하나 봐? 뭐? 야, 너야말로 웃기지 않니? 친아빠도 아닌데 뭔 아빠? 소름 끼친다 야. 그래, 모는 애는 그렇게 보이겠지. 대졸이라는 사람 수준하고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사람 무시할 줄이나 알지.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니. 내가 불쌍해서 봐준 거니까. 대졸이신 잘나신 두 분 말이 맞는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학력자인 시아버님께 물어본 것뿐이니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판단해 주시겠지. 남편은 두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고 두 형님들은 모두 남편들 손에 끌려갔습니다. 씩씩대며 들어온 집에서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두 형님들의 어이없는 만행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집에도 찾아갔지만 형님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약속까지 다 잡고 있었는데도 음식은커녕 갈 음식점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형들이 부랴부랴 음식점 잡아서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학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아이들 과외로 붙여달라고 성화해. 대학에 자리 있으면 일하게 해달라고 성화해. 난리가 아니었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그런 것도 몰랐네. 그니까 나도 듣고 황당했네. 왜 갑자기 아버님 그러면서 살갑게구나 했더니만 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야. 참나.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그랬던 거야? 아마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감동했다는 걸 형수님들이 알았던 모양이야. 더 친해지면 자신들한테 뭐 떨어질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그런 유치한 일이나 저지른 거겠지. 참나, 정말 황당하네. 내가 한 번도 대학 나오질 않았던 걸 후회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대학을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니까. 아휴, 당신 진짜 스트레스였구나. 형수들 괜히 부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은 자기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항상 찾는데 쥐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배 아픈 거지. 아휴, 어머님이 정말 난감하셨겠다. 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랑도 다 싸워서 난리도 아니었나 봐. 남편이 전해준 얘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두 형님들은 대학 교수이신 예비 시부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듯 했어요. 거기다가 고졸인 저를 예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행을 다녀오신 시모랑 시부는 가족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너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니? 살림을 어떻게 하든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너희가 끔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나눠봤다. 나는 다른 것보다 돈 버는 걸로 나눠볼란다. 너네는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벌었으니 이제부터 집안 가정부로 살아라. 그동안 남편 돈 쓰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놀러 다닌 거 다 알고 있다. 너네가 먼저 치사하게 금 나눴으니까 나도 나눠볼 테니 불만 없겠지?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정주부라 돈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너네가 언제 살림을 냈어? 애들도 어린이집 보내놓고 내팽개 쳐놓고는 무슨 말이 많아?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큰애네 집, 작은애네 집에 갈 거다. 음식은 직접 다 조리하고 준비해, 알았니? 안 그러면 너네 살고 있는 집 도로 다 내놔라. 어머님, 잘못했어요. 잘못? 사과는 내가 아니라 막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이렇게 학벌 가지고 차별할 거였으면 내가 먼저 너네 받아주지 않았어. 무슨 학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알았다. 앞으로 모임은 큰애 작은애네 집에서 하는 걸로 하자. 너희 하는 거 보고 쫓아내든 말든 할 테니 알아서 잘하거라. 원래 시댁 모임을 하면 항상 밖에서 외식을 했었지만 시모는 앞으로 첫째, 둘째네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 걸로 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다 내쫓을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후로 여러 번 시댁 모임을 가졌지만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모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들에게는 큰 소리 한 번도 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는 음식 맛에 대해서도 평가를 살벌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니 음식이? 평소에 음식을 할 줄이나 알아야 내놓지 원?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다시 해올까요? 아니, 가정주부가 된 게 어떻게 음식 하나 간을 못 맞추니? 이런 거 하고 다들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다시 간해서 올게요. 내 할 일을 잘해야 남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내 할 일을 잘해도 남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근데 너는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거냐? 앞으로 쭉 이렇게 몰 거니 다음번엔 제대로 준비하거라. 그게 혼쭐이 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던 형님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토로하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그래, 어디서 여우같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살 꼬리를 쳐? 너 다 알고 그런 거지? 우리 엿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이렇게 혼이 나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능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지금 그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고졸이라고 무시했죠?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어머님 말 안 지키겠다고 하고 이사 가면 되겠네요. 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니? 지금 집에서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림하면서 그 집값 다 한 거야. 어머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지금까지 놀러 다니면서 살림이며 육아며 다 내팽겨 치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살림? 뭘 해야 다 값을 했다고라도 하죠.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어요.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대졸이신데 집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마련하고 온 거라서 시어머님이 더 좋아하셨는데 대졸이신데 그 정도보다 더 해오신 거 아니셨어요? 저는 고졸이라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씀하셔도 안 무서운 거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너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냐?
니까짓 게 하는 게 남들 치작거리밖에 더 돼? 그럼 너흰 나만큼이나 벌 수는 있고? 아니 내가 버는 반의 반만큼은 할 수 있니? 평생 남들 흉이나 보고 차별이나 하고선 니네가 사회에 나가면 뭐라도 될 줄 아니? 너넨 지금 열심히 일해도 내 발끝만큼도 못 벌어. 하긴 자랑할 수 있는 게 학벌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어머님한테 얘기해.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집 한 채 해오면 되겠네.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붉히던 두 형님들은 저의 얘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와 시부는 종종 저와 따로 만나 식사도 하셨죠. 남편 없이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형님들은 시댁 모임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학벌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기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이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미니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민희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민희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여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미니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지 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다는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민희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의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 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놔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날개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 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 지금 홀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이해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에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로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닌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시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 집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아,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진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딸은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씨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